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훌쩍 넘으며 역대 최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잇따라 최다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발생해 방역 당국의 감염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과 관련한 접촉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 축소를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내년 2월 예정이었던 먹는 치료제 도입 시점을 연내로 앞당겨 해당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개량 백신이 필요할 경우 백신 제조사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휘발유 등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전기료와 상수도료, 전세 등 대부분 품목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역사회로의 연쇄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의 40대 부부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과 부부의 자녀로 옮겨졌고 여기에 30대 남성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부부 또 지인과 관련한 접촉자가 수십 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들과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2명과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건너간 또 다른 감염자를 고리로 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5명 가운데 4명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명도 미열이 있는 비교적 가벼운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명 모두 현재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 중인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그 지인 등 3명과 관련해 최초에 기침, 가래 등이 있었지만 2명은 현재 무증상이고 1명은 미열이 있는 경증 이하 상태로 호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입국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돼 재택치료 중인 50대 여성 2명도 초기에 두통, 미열, 어지러움,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상태가 나아져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천 명대로 치솟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식당, 카페, 백신 미접종자 인원 제한 등의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금요일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지표의 악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미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자의 경우 거리두기 체감 정도가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라며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영업할 수 없었으며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제약사들과 협의 중이며 가시화되는 시점에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회피가 크다면 새로운 부스터샷 개발 등의 작업이 필요할 텐데 아직 그 필요성이나 특성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백신의 변경이 필요한 때는 개량된 백신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옵션 조항을 설정해둔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백신 제조사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부터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재택치료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을 찾아 재택치료와 환자 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재택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와 단기 외래 진료센터 지정 등으로 치료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병상 부족과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발생하는 등 지금 상황이 위기임은 분명하지만 국민과 합심해 고비를 넘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기본 방침을 철회하고 병상과 의료 인력을 서둘러 확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어 재택치료를 하는데도 정부가 병상이나 인력 확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시민에게 치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재택치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간 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재택치료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에 떠밀려 재택치료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방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땜질식 인력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정적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40대 부부가 지난달 방문했던 나이지리아에서도 이 변이의 발생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 밖에도 미국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첫 보고 이후 일주일 만에 전 세계 29개 국가로 거침없이 확산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이 지난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온 3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에 이어 중부 나이지리아에서도 새 변이가 처음 확인된 겁니다. 앞서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10월 남아공을 방문한 여행객 확진자로부터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성명을 내고 오미크론이 아닌 델타 변이였다고 정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정소동은 이날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대통령의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빚어졌습니다. 캐나다와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나이지리아 방문객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면서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에서 새 변이가 이미 퍼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명 가운데 2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 3,000명에 이르렀지만 낙후한 의료시설과 인식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검사조차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My fear is that it shouldn't circulate. It should remain only one that they discovered. So I don't want it more again. 미국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오미크론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의 검출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유럽과 북미, 아시아, 중동 등 전 대륙 20여 개 국가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전체 검사 표본의 4분의 3이 오미크론일 정도로 이미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곧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일 기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규 확진자는 8,500여 명, 전날 4,300여 명의 2배에 이릅니다. 이틀 전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깝습니다. 검사자 중 양성 반응 비율도 16.5%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이 6%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This is extremely sharp of a rise in infections in a short space of time.
If cases continue to climb, we can expect to enter a fourth wave of infections within the next few weeks, if not sooner. 이 같은 무서운 확산세는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에 따른 것입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지난달 검사 표본의 무려 4분의 3이 오미크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지 4주도 채 안 돼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남아공에서 지배종이 된 겁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감염으로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을 마친 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So what we see with this one is, again, it started, normally it will always start with your younger people. So it started with the younger generation, 40. 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증상도 덜하고 회복도 빨랐다고 남아공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아프리카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존 백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중증화 위험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며칠 안에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주요국의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보다 빠른 전파력을 가졌으며 기존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오미크론의 중증화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지 규명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구체적 특성이 적어도 며칠 안에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some suggestion of that, but again, it's early days. We expect to have more information on transmission within days, not necessarily weeks, but in days. WHO는 현 단계에서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특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증화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라며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vaccines are likely to have some protection. We still need to find out if there is any loss of protection, but we think vaccines will still protect against severe disease as they have against the other variant. WHO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하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진화 방식처럼 감염력은 높지만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변이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과연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아니면 강한 전파력과 중증화 위험성까지 큰 대재앙이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중증을 앓을 경우 가벼운 증상을 앓은 사람보다 이듬해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13,000여 명을 추적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료 이후 1년간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사망률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중증을 앓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경증 또는 중간 정도 증상의 완치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증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WHO에 보고된 지 8일 만에 결국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에 40대 부부는 입국 뒤에 자가격리가 면제됐기 때문에 이미 수십 명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오미크론 확진 사례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천 40대 부부 케이스하고 경기도의 50대 여성 2명분의 케이스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경기도의 50대 여성 2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자가격리가 된 사례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현재 접촉자 조사 중이긴 하나 접촉자가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천 4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인과 자녀가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공항을 마중 나갔던 30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이 된 사례고요. 실제로 이분이 11월 29일 날 확진이 됐는데 접촉한 날짜가 11월 24일이거든요. 근데 6일 동안 격리 없이 인천 일대 등지를 돌아다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예. 이렇다 보니까 이분의 접촉자인 부인과 장모, 지인도 확진된 사례가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분에 대한 접촉자가 무려 8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또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인천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같은 날 입국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기를 타고 입국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같은 항공기를 타고 온 입국자 중에서 감염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일 비행기 내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고 적절한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면 기내에서 감염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가설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이유는 비행기 기내에서 공기순환 구조 자체가 비행기 천장에서 헤파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2, 3분마다 이 공기, 내부 공기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내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감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내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44건 정도로 이게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화장실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어떤 뭐 양치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사용한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 이 부분은 주변 환경을 매개로 해서 전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동승자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면 이렇게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에 10월 말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접종 후 한 달이면 백신 효과가 충분했을 텐데요.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의 가설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은 최대 5배에서 6배 높고 다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그러니까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서 보이는 백신 회피 능력과 관련된 변이 마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회피 능력이 높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가설인데 예. 실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천 40대 부부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첫 번째 확진자도 모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특히나 국내 4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시기에 감염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이 백신 회피 능력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적거나 없다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새로운 백신 개발까지 3개월이면 된다던데 이게 그걸 기다렸다가 맞는 게 더 나은 건 아닐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백신 개발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개발됐다라고 해서 개발 직후에 국내로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더군다나 각 국가에서 이 새로 개발된 오미크론 백신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 이것도 관건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은 이번 첫 번째 오미크론 국내 확진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요.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3개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첫 번째 확진된 케이스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향후에 입국자 관리를 통해 얼마나 국내 유입을 지연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는 시간의 문제지 필연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백신이 국내로 도입돼서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에서 오미크론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추가 접종을 통해 오미크론의 어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추가 접종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접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증상이 호흡기 이외에는 특이 증상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국내 유입 사례라든가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이 델타보다 병원성이 다소 약해 보이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고위험군, 그러니까 60대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가 감염됐을 때 임상 증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단언할 수가 없거든요. 그 병원성이 약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일정 비율로 위중증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감염자 중에서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의 절대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처럼 병상무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미한 증상만 유발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심지어 작년에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파력은 보다 강해지고 반대로 병원성은 약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생약독화 백신 개발의 원리거든요. 하지만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약해졌는지 이 부분은 아직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만큼 충분히 병원성이 약해졌을 가능성보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이 향후 발표될 연구 결과나 임상 사례를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가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 예전 거리 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약 1.3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 이틀째 5천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1.3을 곱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6,500명 정도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면 10,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중증화율이 확진자 대비 2%대인데 하루 200명 이상씩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그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추가 병상 확보 속도보다도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위중증 환자 발생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자 발생 증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당분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전으로 상당 부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자영업자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시간 단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확진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는데 석유류와 채소값, 또 집세 등 대부분 품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상승했습니다. 2011년 12월 4.2%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물가는 10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두 달 연속 3%대 고물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외식, 가공식품과 채소류까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유 가격은 30%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가 20% 내렸지만 가격 반영에는 시일이 걸려 물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7.6%가 올랐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채소류와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우유값 상승 여파로 빵을 비롯한 가공식품도 3.5% 뛰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1.1% 올랐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가 늘면서 서비스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외식과 보험 서비스료가 9.6%, 전세 2.7%, 월세는 1%가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도 채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물가 전망에 대한 시각은 정부와 통계청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12월에도 물가가 상당 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정부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의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그리고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그 상승폭의 둔화가 전망됩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애초 예상치인 2.3%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예상했던 수준을 웃돌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석유와 농축산물 가격 오름폭이 커졌고 외식과 섬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도 고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와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겠지만 수요 확대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여전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사그라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1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대부분 경제학자는 현재의 물가 급등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유행의 지속적인 혼란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언급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진행 속도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AP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명 위기 속에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국내에만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각막을 인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1, 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완성돼 올해 최고의 발명 특허로 선정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막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증받은 각막을 이식하는 건데 면역 부작용이라는 장벽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 각막을 개발했습니다. 콘택트 렌즈와 흡사한 합성 고분자 성분에 생체 조직을 결합한 것입니다. 토끼와 원숭이의 오른쪽 눈에 인공 각막을 이식한 결과 시력이 회복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그 임상 시험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2022년 1월부터는 임상 실험에 돌입해서 내년 한 해 그 경과를 보면은 2023년도부터는 아마 상용에 나서지 않을까. 현직 신경외과 의사인 이 발명가는 MRI 영상에서 파킨슨병의 전조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초기 단계 파킨슨마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훨씬 더 접근이 쉬운 MRI를 활용해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한 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장치는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플라스마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미세한 변화도 감지 가능해 반도체 분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기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완성도 높은 기술들이 올해의 발명 특허 성과로 꼽혔습니다. 창업 기업이거나 예비 창업자들이 사실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특히 그 창업기업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커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걸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60만 건을 넘어 2년 만에 10만 건 이상 늘었습니다. 기존보다 5배 정도 빠른 폭발적인 증가세로 상용화가 임박한 기술이 많아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암 DMC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청년과의 대화에서 청년들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 동력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 3법 개정,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고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며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1인당 한 해 88kg에 달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88kg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독일,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66년 2천만 톤에서 2015년 3억 8,100만 톤으로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한 해 평균 800만 톤으로 1분마다 덤프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기계연구원 김학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비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녀석들이 뭔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 같긴 한데 이 물질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대기환경 규제 물질입니다. 예. 미세먼지는 꽃가루, 황사 등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동차, 선박, 공장 등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중에 굴뚝에서 나올 때 고체 상태인 1차 미세먼지가 있고 가스 상태로 나와서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되는 2차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바로 2차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데요. 이 둘로 만들어진 먼지는 대부분 초미세먼지입니다. 예.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인체에 유입되었을 때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오염원입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이루는 물질은 이름에서도 알듯이 질소, 황, 산소이기 때문에 주로 황을 포함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공장, 발전소,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예. 또한 질소산화물은 고온에서 질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연소가 아니더라도 고온에서 작업을 하는 제철소, 소각로 등에서도 배출이 많이 됩니다. 예.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IT 제조 공정에서도 질소와 황이 포함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람과 생태계에 모두 위협이 되고 있는 이 물질들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기술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물을 뿌려서 오염물질을 녹이는 방식인데요. 예. 물에 잘 녹는 황산화물은 이 방식으로 제거를 하지만 질소산화물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촉매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개발된 기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질소산화물을 오존과 반응시켜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만들고 황산화물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인 기술입니다. 네. 둘을 함께 녹이는 데는 새로운 첨가제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첨가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섞어보고 또는 고체나 액체 상태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동시저감 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은 원래 물에 잘 안 녹는데 이거를 물에 잘 녹게 만들어서 황산화물과 함께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한 기술은 기존의 저감 장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촉매 장치에 암모니아나 요소수를 뿌려서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환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예. 하지만 촉매는 300도 이상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가 낮을 경우에 그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온도를 올리거나 전기히터를 사용해서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특히 예. 요소수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향후 대체 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물을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고요.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가스 부피가 줄어들어서 저감장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설치 면적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도 필요할 텐데요. 실증 작업도 해보셨나요? 네. 우선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대부분 실제 환경을 인위적으로 모사한 조건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용화에 앞서 단계적으로 장치를 키워가면서 실증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 저희는 실험실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한 후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철소, 소각로, 발전소 등의 기술을 소개를 했고 최종적으로 오염물질 저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한국남부발전의 하동발전소에 실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2년 전에 한국기계연구원과 하동발전소 간 공동연구팀이 구성이 됐고 여러 번의 기술회의를 통해서 발전소 전체의 1000분의 1 수준의 동시저감 장치를 발전소 3호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 실증 장치에 실제 배기가스를 주입해서 약 1년 동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동시저감 성능을 확인했고요. 오존 주입량, 첨가제 주입량, 가스 체류 시간, 장치 크기 등 여러 중요한 설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런 실증 연구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상용화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발전소에 적용을 해봤다고 하니까 그 네.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효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본 실증 장치의 목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기존 15ppm에서 5ppm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네. 최종 시험 결과 각각 0.5ppm과 4ppm으로 배출 농도를 획기적으로 저감했습니다. 네. 이는 디젤 자동차 6,000대가 배출하는 양을 줄인 것과
같은 수준인데요. 예. 미세먼지 배출 농도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의 배출 수준입니다. 특히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수행됐기 때문에 다양한 저온 배기가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효과를 입증하셨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 실증을 하는 작업 중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그 실제 환경과 달리 실제 환경은 그 실험실과 달리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외에 먼지,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관이 막힌다거나 팬이 고장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특별히 저희가 상주 인력을 투입을 해서 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실증 기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된 적도 많아서 예. 갑자기 고장났을 경우에 수정을 못해서 노심초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개선할 점이 조금 더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언제쯤 상용화 될 수 있을까요? 실제 화력발전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장치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크기를 장치를 만들어서 실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 현재 그 정도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제철소나 소각로 등에서 전체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상용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에 있고요. 예.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 약 2년 후부터 발전소보다 조금 작은 규모를 시작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화학공정, 반도체 등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다양한 산업체에서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추가 실증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반도체, 소각로 같은 곳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기업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국내에서 상용화가 될 경우에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이나 해외 산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동시저감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추산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대기 환경 설비 시장 규모가 7조 원 가량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저감 장치 시장 규모를 약 2조 원으로 예상을 하면 이 기술로 인해서 한 1조 원 가량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용 창출 효과로는 1만 명이 이상됩니다. 예. 저희는 이번에 진행한 화력발전소 실증을 통해서 중요한 설계 그리고 운전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석탄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소각로, 반도체 공정 전반에 적용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꼭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환경을 지키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환경 재난을 다룬 SF 영화를 자주 보곤 했습니다. 네. 특히 석사 시절에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연구하는 에어로졸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미세먼지와 관련된 생각만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 매진하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개발 목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어서 이번 연구와 같은 실증을 한다거나 상용화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예.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유해성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기술을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강화될 환경 규제에 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기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공기 오염 물질로부터 국민의 호흡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내 공기 정화 기술이라든지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면서 필요할 때 호흡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개인용 공기 정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 네. 자, 올해 가을 생각해 보면 유난히 공기가 맑고 깨끗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마음껏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네. 큰 행복인지를 네. 좀 느꼈던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좋은 기술 계속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기계연구원 김학준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진이 1초에 약 5,000조 회 연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활용해 대규모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시스템 아트브레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보다 연산 성능은 4배 정도 높아 1초에 약 5,000조 회의 연산이 가능하고 전력 효율도 7배 이상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공업 원료인 포름산으로 바꿔주는 고효율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와 성균관대, 기지스트 공동연구팀은 이산화탄소에 전기를 가해 포름산을 생성하는 과정에 쓰이는 촉매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촉매에 나노미터 수준의 초미세 균열을 냈더니 균열 부위에 이산화탄소가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며 포름산 생산 속도가 19배 이상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혈뇌 장벽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스트와 서울대, 건국대 공동연구팀은 뇌혈관 세포 등 실제 세포를 활용해 혈뇌 장벽의 특성과 기능을 모방하는 장기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장기 칩이 3차원 형태로 만들어져 평면적인 세포 모델이나 동물 모델보다 실제와 유사하다며 더 정확한 약물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에 뇌 암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며 뇌종양 치료제 개발에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변 부위를 3차원 홀로그램으로 제공해 의사의 수술을 돕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환자들의 엑스레이나 CT, MRI 영상을 3D 모델로 제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이나 머리 동작만으로 홀로그램 영상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종양 수술이나 간 이식 수술 등을 할 때 병변 부위에 대한 공감각적 정보를 제공해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연구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예전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 방역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